예, 발표해 주신 로시아지 선생님께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예, 바로 이어서요. 두 번째 발표 주제는 아프리카 유학생의 마이크로 어그레션 경험과 대처 전략 연구라는 주제입니다. 발표는 대구대 사회복지학과의 김현희 교수님께서 맡아주시겠습니다. 아, 아.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김연입니다. 반갑습니다. 조금 전에 알피 교수님 발표하시면서 잘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특히 백순철 교수님께서 의도적인 악의적인 차별이라기보다는 그 무지함으로 인해서 아니면 익숙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생기는 문제도 있다라는 말씀하셔서 제가 오늘 발표할 내용은 아프리카 유학생의 미세 차별 경험과 그들의 대처 전략에 관한 것입니다. 제가 문제의식을 갖게 된 이유는 요즘 자주 논의되고 있는 유학생의 정주화라는 그런 정책 논의를 들으면서 과연 우리나라에 들어온 유학생들이 정주의 기회를 준다면 모두 두 손 들어 환영하면서 머물까에 대한 질문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이 주제를 연구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할 내용은 이렇고요. 한국의 이제 저출생 고령화 문제 해법으로 이민 활성화 정책이 굉장히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또 유학생이 고급 노동력 유입과 정조화의 중요 표적 집단으로 부각이 되고 있는데요. 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럼 과연 유학생들은 한국 사회가 그들에게 그 뿌리를 내리기에 좋은 그런 토양으로 보고 있는가라는 거에 대한 질문을 사실은 그 정책이 얼마나 유효할까라는 것을 판단하는 데 있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외국인 유학생 유치가 한국 사회의 필요에 의해서 또 한국 사회가 갖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으로 활용되어 왔습니다. 그건 꼭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 나라가 다 유학생 유치는 호스트 국가가 갖고 있는 이해와 필요를 위해서 추동된다라는 것, 추동되어 왔지요. 동북아에 있는 한중일 삼국도 이 삼국은 사실은 오랫동안 유학생 송출국이었는데 최근 20년 정도 동안은 유학생 유치를 위한 경쟁이 또 심화된 지역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삼국에서의 경험을 볼 것 같으면 유학생 규모의 양적 성장은 이뤄냈지만 유학생 출신 국가가 굉장히 편중되었다라는 것, 주로 아시아 국가들에 집중되어 있다라는 것과요. 또 언어 문화적인 장벽과 사회적 차별 문제로 인해서 유학생의 사회적 통합 문제가 심각한 정책적 과제로 제기되고 있다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유학생의 정조화라는 얘기를 하는데 이런 사회적 통합 문제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라는 말을 다시 한번 지적할 수밖에 없고요. 특히나 최근에 유학생의 인권 침해 사례들이 극심한 인권 침해 사례들이 많이 보도되었습니다. 한 대학에서 학생들을 집단으로 강제 출국시키는 일이 있었다거나 또 어떤 학교에서는 유학생들의 그 여권을 여권을 빼앗아서 가지고 있다거나 하는 상당히 심각한 인권 침해 사례들이 있고요. 또 대학 안에서나 또 일상적인 생활, 지역사회에서 생활 안에서
차별이라든지 낙인화 등을 굉장히 빈번히 겪고 있다라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우리나라가 유학생 유치 노력에는 상당한 그 노력을 경주해온 것에 비해서 이주 당사자들의 어떤 인권적인 고려, 사회적 배려는 좀 부재하지 않았나라는 문제의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유학정책 논의가 유학생의 유치에서 정주까지 확장을 지향하는데 유학생의 정조화란 정책 논의가 실효성이 있기 위해서는 유학생들의 대학 안과 밖에서 그들의 삶의 경험과 또 그 삶의 경험에 기반해서 그들은 한국 사회에 대해서 어떤 인식을 갖고 있는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유튜브에다가 인종차별이라고 입력을 했더니요. 바로 수십 개가 떠오르는 건 한국 사람이 해외에 나가서 받은 인종차별에 대한 얘기들이었습니다. 정말 거의 99%가 한국인이 경험한 인종차별에 대한 얘기였지 한국 사회가 갖고 있는 인종주의, 인종차별에 관한 얘기는 거의 없습니다. 한국인은 단일민족이라는 신화를 갖고 오랫동안 살아서 다른 문화나 신체, 피부, 종교 등을 갖고 있는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본 경험이 참 부족합니다. 그래서 자신들을 향한 인종차별에 대해서 민감하지만 자신들이 행하는 어떤 차별과 혐오에 대해서는 의식을 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이중적 잣대를 쉽게 정당화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차별은 유학생 당사자들에게는 심각한 생존권의 문제이고 또 우리 나라 입장에서 정착국가로서 우리나라에는 그들이 정주를 원한다면 그 정주가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사회적 갈등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관심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학생들이 일상생활 안에서 어떤 차별과 혐오를 경험하고 있는가 그런 경험을 통해서 그들은 한국 사회와 그들과의 관계에 대해서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알아보고자 했습니다. 아프리카 유학생을 연구 대상으로 선택한 이유는 첫째는 유학생 연구에서 매우 소외된 집단입니다. 절대적 숫자가 적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연구는 그 다수의 집단들에 집중되기 때문에 연구에서 많이 소외되어 왔는데 차별이라는 주제를 하기에는 또 인종주의라는 얘기를 논하기에는 가장 적절한 대상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이들은 인종적으로 가시적인 소수자이기 때문이고요. 또 아프리카 유학생들은 석박사 학생들의 비중이 다른 어느 집단보다 높습니다. 우리나라의 석박사 과정을 위해서 온 학생들은 한 26% 정도인데 아프리카 유학생들은 57%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한국 사회에 또 본국에서 점할 어떤 역할, 위치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점에서 우리의 관심이 필요하다는 생각이고요. 또 아프리카는 전 세계에서 가장 젊은 대륙입니다. 또 해외 유학생 숫자도 또 대학원에 재학 중인 학생의 숫자도 전 세계 평균의 2배에 달하는 굉장히 활발한 유학 송출 국가라는 점에서 우리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아프리카의 잠재력을 일찌감치 중국은 인식을 해서 상당히 지난 40년 50년 동안 아프리카 유학생 유치에 굉장히 공을 들여왔습니다. 그러니까 외교 정책이라는 점에서 또 국제적인 영향력이라는 점에서 그런 노력을 해왔는데 그래서 현재 중국에서 아프리카 유학생들이 가장 큰 유학생 집단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아프리카 유학생들의 갖는 의미는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연구를 통해서 아프리카 유학생들이 겪는 차별과 혐오 경험의 실상을 분석하고 그다음에 유학생 유치와 정주 정책에 부재한 당사자들의 인권과 삶의 조건을 고려한 유학 정책의 지향점을 한번 도출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연구 문제는 국내 아프리카 유학생들은 어떤 형태와 정도의 차별, 배제, 낙인화를 경험하는가라는 질문 이 첫째고요. 또 그들이 경험하는 차별, 배제, 낙인화를 어떻게 인식하고 어떻게 대처하는가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질문은 그러한 경험에 기반해서 그들은 한국에 대한 인식 또 한국 사리에 대해서 어떤 의미를 구성하는가라는 질문에 답을 하고자 했습니다.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유학생 차별 경험에 관해서는 크게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양적 연구들은 그들의 유학생들의 적응의 정도에 차별이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 것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결과 변수로서 학교 몰입, 삶의 질, 우울감, 생활 만족도 등의 여러 적응 성과를 봤는데 가장 많은 것이 이제 유학 생활 만족도, 학교 몰입이었습니다. 그래서 어, 첫째는 이들을 학생이라는 정체성으로 제한했다라는 점이 제한점으로 지적할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차별 경험이 또 문화적 스트레스가 그들의 학교 몰입이라든지 유학 만족도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을 보여주지만 과연 어떤 경험을 하는가, 어떤 형태의 경험을 하는가는 알기가 좀 어렵다라는 제한점을 갖고 있습니다. 질적 연구들도 있는데요. 질적 연구는 국적이나 민족, 문화, 언어 등 상당히 미세한 차이를 가지고 한국 사람들이 편견과 차별의 대상으로 삼는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의 연구들은 팬데믹 기간 중에 차별 경험에 대해서 연구를 했는데 질병의 인종화로 인해서 유학생을 타자화하고 차별하는 것들이 좀 더 심해졌다라는 것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유학생에 관한 연구가 전체로 제가 이제 DBPR로 검색해 보니까 6편이 나오더라고요. 6편 중에서 2편은 그 문화 관광과 관련된 것이라 적절하지 않고요. 그래서 사실은 그 유학생의 차별 경험과 관련된 연구는 2편인데 하나는 아프리카 유학생의 간문화 감수성, 그러니까 크로스 컬처럴 센시티비티가 있으면 적응을 잘하더라 하는 매우 주류적 입장에서 한 연구였다라는 점에서 어, 큰 제한점이 있고요. 유학생 차별 경험에 관한 질적 연구가 한 편이 있습니다. 여기서 다양한 차별 경험을 잘 보여주고 있는데 주로 차별 경험을 기술하는 데 초점을 두어서 차별 경험이 갖는 어떤 의미 또 그들의 대처 방식에 관한 논의는 조금 부족했다라는 점이 한계로 지적하겠습니다. 연구의 이론적인 틀로서는 비판적 인종 이론을 적용하고자 합니다. 아프리카 유학생의 우리 사회에서 경험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유용한 관점을 제공한다고 보겠는데요. 여기서 그러니까 비판적 인종 이론에서는 인종주의란 사회적 질병인데 이러한 사회적 질병은 특권과 억압의 사회 체계를 유지하게 한다라는 거고요. 이 이론에 따르면 꼭 인종뿐 아니라 모든 형태의 어떤 소수자적 특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종속하게 하는 그런 문제를 식별하게 하고 그런 현상에 도전하게 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판적 인종이론이 갖고 있는 특성으로는 첫째는 인종주의, 근데 좀 더 확장돼서 뭐 국적이라든지 언어라든지 문화 등이 들어가는데 이런 것이 갖는 어떤 우리 삶에서 중심성이라는 것이고요. 또 인종과 또 다른 소수자적인 특성들이 교차될 때 중첩적인 어떤 차별이 일어난다라는 교차성에 관한 것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소수자들에 대해서 어떤 지배자 이념이 있고 결핍 관점에서 어, 그 관계를 본다라는 것에 도전하고자 하는 것이 이 이론이 제공하는 바고요. 그 다음에 소수자의 어떤 경험을 통해서 이 현상을 보겠다라는 것도 사회 정의의 입장이라는 점 등이 이 관점이 주는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비판적 이론의 관점을 가지고 특히나 미세차별이라는 개념을 적용해서 아프리카 유학생의 경험을 이해하도록 했습니다. 미세차별이란 개념을 이 연구에서 사용한 이유는
그동안 이주자의 차별에 대한 연구들을 볼 것 같으면 인종차별에 대한 인식 수준이 어느 정도 올라오면서 노골적이고 어떤 폭력적인 인종차별은 점차 사라지는데 좀 더 미세한 차별들이 일상적으로 상존하고 있다라는 것. 그런데 노골적인 차별만큼 미세 차별이 한 개인의 어떤 영혼과 심리 또 사회적인 어떤 기능에 파괴적인 역할을 한다라는 점에서 미세 차별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 그런 점에서 이 개념을 적용하고자 했고요. 기존의 선행 연구에서도 같은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노골적인 차별보다는 미세 차별이 이방인들에게 어, 이방인들의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세 차별의 형태에는 일반적으로 말하는 차별에 해당하는 미세 공격들이 있습니다. 의식적이고 노골적인 차별적인 언행들, 비언어적 공격, 괴롭힘, 배제 행동 등이 있고요. 그 다음으로 미세 모욕은 좀 더 무의식적이지만 잠재된 편견이나 고정관념을 무례함이나 무신경함, 또 숨겨진 어떤 비하, 모욕적인 메시지 등을 던지는 것을 미세 모욕이라고 합니다. 미세 부인이라는 것은 차별과 배제를 경험한 피해자들이 느끼는 다양한 부정적인 정서, 생각, 경험 등을 아, 그럴 거 없어. 너무 과민한 거 아니야? 등의 표현과 같이 어떤 그들의 경험을 부인하거나 축소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크게 미세 차별은 이런 세 가지 형태로 드러난다라고 합니다. 연구 방법으로는 아프리카 유학생들이 그들이 경험한 것에 대한 그들의 어떤 이야기, 스토리텔링에 드러나는 어떤 의미를 이해하고자 하는 내러티브 탐구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총 12명의 아프리카 유학생들이 이 연구에 참여했습니다. 최소한 적어도 그들의 경험을 말하기 위해서는 1년 이상 한국에서 머물면서 대학 교육에 참여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했는데요. 가나, 루안다, 콩고 출신 석박사 과정생들이 참여했습니다. 1년 반부터 한국 거주 기간은 1년 반부터 10년까지 그 평균 한 6년 정도 거주했기 때문에 한국에서의 충분한 삶의 경험을 얘기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료 분석은 기본적으로 내러티브 탐구 방식에서 제시하는 유의미한 사건과 줄거리를 파악하고 중심되는 이야기 주제를 확인하고자 하는 분석 방법을 썼습니다.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연구 참여자들은 한국으로 유학을 계획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중심이라고 생각되는 서방 선진국으로 유학을 그들은 희망했는데 그런 유학은 외부의 장학금이 없이는 가능하지 않은 그런 선택이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다양한 그 장학 제도의 혜택을 받아서 한국에 유학을 오게 됐는데 그래서 그것은 그들이 선택했다기보다는 차선적인 선택이었고 우연적인 선택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한 학생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원하는 전공으로 갈 수 있는 나라를 그러니까 그 나라 교육부에서 세 나라가 가용하다. 터키하고 중국하고 한국인데 어디 갈래? 그래서 한국 선택해서 온 그런 경우가 그런 식으로 한국에 유학을 오게 됩니다. 그래서 한국에 대해서 아는 거는 정말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삼성과 LG는 안다. 또 한국의 축구팀에 대해서는 들어봤다. 그 다음으로 듣는 것이 한국은 핵 위협에 늘 노출되어 있는 나라다 정도입니다. 한 학생이 유일하게 그 오빠가 이미 유학을 했고 한국에서 그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 드라마를 열심히 봐서 다시 서울 도착하자마자 강남 또 시청 건물이 너무나 자주 드나들었던 것과 같은 느낌이 올 정도로 익숙했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한 학생은 비행기 안에서 그 뭐죠? arrival 카드가 뭐죠?
출입국하는데 이제 카드 도착하는 사람들 쓰는 게 있는데 거기에 여기는 영어를 쓰는 나라가 아니네라는 걸 깨달을 정도로 한국에 대해서 어, 굉장히 제한된 정보를 갖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학생들이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아니면 도착이 직전에 한국의 역사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한국의 탈식민, 탈빈곤의 서사가 그들에게는 상당히 감동적으로 다가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참여 아프리카 여러 나라들이 서방에 오랫동안 식민지였고 또 식민지에서 독립하는 과정, 또 아직도 빈곤과 싸우고 있는데 그런 모든 것들을 극복하고 성공한 나라라는 그 한국의 그 성공 신화가 주는 것이 상당한 영감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이 여기서 배워가지고 자기 본국에 간다면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라는 어떤 사명감까지도 불러일으키는 상당히 어, 신선한 충격의 경험이었다고 합니다. 한국은 늘 핵 위협에 노출된 나라라는 얘기를 주로 BBC를 통해서 정보를 얻었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이 한국에 대해서 갖고 있는 가장 큰 첫 번째 임프레션은 안전하다, 평화로운 나라다, 안전해서 나의 미래를 계획할 수 있는 나라다라는 어, 생각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 한국행 비행기 안에서 한국은 영어를 쓰지 않는 나라네라는 생각을 했다라는 것이 보여주듯이 이들이 언어 준비는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도착했을 때 전혀 언어를 하지 못하는데 국제대학원에 입학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영어로 강의를 한다라는 약속을 받았기는 했지만 상당히 영어 강의가 제한적이거나 수업 이외의 다른 영역에서의 언어 장벽은 굉장히 높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언어 장벽이 즉각적으로 경험되는 것이었다면 문화 장벽은 조금 더 시간이 걸리면서 깨닫게 되는 것인데 많은 학생들이 위계적인 관계 양식에 놀라웠다고 합니다. 물론 대학 사회라는 것이 교수와 학생 간의 위계적 관계가 있지만 특히나 그들이 어, 학교에서 교수와 학생 간의 관계, 직장에서 상사와 직원 간의 관계가 상당히 위계적이어서 자유롭게 생각이나 의견을 표현할 수 없는 분위기였다고 합니다. 한 학생이 그 대학 유학생 대표라서 학교에 어떤 좀 변화를 요구하는 청원서를 넣었다가 장학금을 거의 잃게 될 위험에 처하게 돼서 어, 정말 큰 곤혹보다는 생존권이 위험해지는 그런 경험까지 했다고 합니다. 근데 아마도 유학생이라는 어떤 법적 지위, 또 이방인이라는 위치가 이들을 더 위축되게 했을 수도 있지만 그런 위계적 관계가 힘들었다고 하는데요. 또 이들이 도착하자마자 여기는 굉장히 안전하고 평화로운 곳이다라는 인상을 받았는데 실제 삶에 들어가면서 그들은 매일매일이 전쟁인 것 같았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매일매일 직장에서 일하는데 아니면 학교에서 공부하는데 삶을 연소시키듯이 그렇게 살더라 하는 얘기를 했고요. 또 이공계 대학원 학생들은 건강에 위협을 느낄 정도의 많은 업무량이 있었고 또 학술 적인 어떤 산출량에 대한 목표가 너무 커서 굉장한 굉장히 힘든 경험이었다라는 얘기를 하고요. 한 학생은 거의 한국 사람들 모든 사람이 1등 아니면 2등을 해야 하는 듯이 경쟁을 하는데 첫 시험을 보고는 거의 죽고 싶을 정도의 외상적인 경험이었다라고 얘기해서 한국 사회의 그 어떤 치열한 노동 환경 또 학업 환경에 대해서 이들은 그 평화로운 안전한 사회가 사실은 거의 전쟁과 같은 어, 전쟁터와 같다. 또 소진을 유발하는 그런 환경이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다양한 차별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시간 관계상 조금 빨리 진행을 해야겠다. 그죠?
그래서 다양한 미세 공격을 경험합니다. 일상적으로 개인 차원에서 여러 가지 경험합니다. 예를 들면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자기 옆자리는 늘 비어 있대요. 그래서 이제는 아예 자기 가방을 놓는다고 합니다. 옆에 앉았다가도 딴 데 자리가 비면 그냥 이동한다고 하고요. 길에서 뭐 좀 물어보려고 하면 얼굴에 공포를 보이면서 피하는, 빨리 걸어가는 그런 것들 경험했고, 술집이나 음식점에서 서비스를 거부당한 적도 있다고 합니다. 또 이러한 개인 차원에서의 어떤 차별, 미세 공격도 경험하지만 제도를 집행하는 사람들로부터도 그런 경험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비자 연장을 하러 갔을 때 어, 그 비자 어떤 서류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옆에 동일한 미국계 흑인하고 굉장히 다른 태도, 다른 협조의 수준을 보고요. 또 가족 초청을 하는데 대학에서 굉장히 비협조적이라서 가족을 데리고 올 수 없어서 사실은 제3국으로 유학지를 바꾼 학생도 있었습니다. 또 가족하고 같이 사는 학생은 다행히도 초청을 해서 같이 사는 학생은 매번 비자를 연장할 때마다 이것이 진정한 결혼한 가족, 내 자녀라는 것을 입증해야 되는 것을 통해서 상당한 모멸감을 느꼈다고 합니다. 미세 모욕의 종류에는 기본적으로 아프리카는 빈곤, 비문명 사회라는 이미지가 한국인들의 상상 안에는 굉장히 강하게 각인되어 있어서 무시와 비하, 무관심, 과소평가 등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지하철에서 그 여성 노인으로부터 5만 원권을 받았다고 합니다. 아마 아프리카에서 온 불쌍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그런 온정주의의 표현으로도 또 모욕이 표현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아프리카 흑인이라는 인종과 젠더가 겹쳐졌을 때 남성은 위협적인 존재, 위험한 존재가 돼서 이렇게 피하게 되고요. 그런가 하면 한 여성 참여자는 마트에 가면 다 예쁘다고 하면서 레게 머리도 만져보려고 하고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성은 어떤 흑인 여성의 성적 대상화라는 또 중첩된 차별을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이 학생들에게서 미세 부인의 경험은 별로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한국인들과 그들의 어떤 차별 경험, 인종 차별 경험을 나눌 기회는 없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신 그들은 스스로 자신들이 겪는 인종 차별의 경험의 심각성이라든지 그것이 주는 어떤 임팩을 최소화하는 그런 표현들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신체적 폭력만 아니면 괜찮습니다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또한 그 나라에서 다양한 폭력에 많이 노출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제 서구 사회에서 다양한 인종차별의 사례들을 접하면서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굉장히 미니마이즈하는 그런 태도도 있다라는 것도 있고요. 또 현실을 쉽게 바꿀 수 없다고 할 때는 자기의 어떤 정신적인 안녕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최소화하고 회피하는 것이 대처가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미세 차별에 대한 그들의 대처 전략을 살펴볼 것 같으면요.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외부 상황이 크게 변화할 수 없다고 생각하니까 머릿속에서 자기 인지적인 어떤 과정에서 현실을 해석하고 의미를 부여하는데 자신들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전략을 썼습니다. 그래서 뭐 외국에 살면 일어나는 일이지 물리적 폭력도 아닌데 라는 얘기 호기심 때문이 아닐까요? 라고 굉장히 순화된 단어들을 쓰면서 정상화하고 수용하려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가해자나 이 사회가 어떤 다양성에 노출되지 못해서 무지와 경험의 결핍의 문제 아닐까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학생은 자기 안에도 다양한 고정관념이 있었다. 아시아인에 대한 무지가 있었다라는 얘기. 그래서 자기 성찰과 성장의 기회로 조금 더 승화시키는 그런 것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 그 전략은 어떤 행위의 전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개인의 정체성은 자신과 타인과의 어떤 사회적 포지션으로 구성되는데요. 그래서 다른 집단과 관계에서 자기의 소수자적인 어떤 특성을 감추고
주류적 정체성 특성을 좀 부각시키는 정체성의 교차성을 어떤 전략으로 활용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흑인인데 내가 미국 사람이면 유럽에서 온 흑인이면 좀 덜 차별받는다는 걸 알고 어, 주변에 사람이 있을 때는 본국의 원래 그 언어를 쓰지 않고 영어만 써서 어느 나라 사람인지 모르거나 아니면 미국에서 온 사람인가라고 오해될 수 있도록 위장하는 패싱 같은 흑인이지만 달리 보이게 하는 그런 어떤 패싱 전략을 쓰기도 하고요. 한 학생이 그러더라고요. 많은 아프리카 유학생들이 자기 집이 본국에서는 굉장한 집안이었다라는 얘기를 굉장히 과장한다고 해요. 그래서 사회적 경제적 지위라는 것으로 자신들이 흑인이라는 인종적인 흑인이라는 것의 어떤 특성을 좀 완화시키려는 노력을 한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우리나라 저기 말해도 그 월남한 사람들 치고 그 이북에다가 금송아지 두고 오지 않았다는 사람 없다라는 얘기를 하듯이 내가 갖고 있는 취약성을 어떻게 좀 완화하기 위한 그런 노력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아프리카 학생들은 국제 공용어인 영어의 능통자라는 것이 주는 사회적 지위를 10분 하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언어는 사회적 차이와 위계를 만들어내는 막강한 자원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어떤 인종이라든지 아니면 유학생이라든지 빈곤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로 차별받는 것에 대한 어떤 대항으로서 그 언어가 주는 자원을 활용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는 표현 중에는 영국이나 미국에서 유학한 교수님들은 영어로 강의를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라든지 우리나라에서 외국어를 배우는 건 일상적인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중학교 때까지는 프랑스어로 학교에서 교육을 받았는데 어느 순간 영어가 공용어가 되면서 영어를 배우게 됐습니다. 그래서 외국어를 배우는 거는 새삼스러운 일이 아닌데 낯선 일이 아닌데 아무것도 아닌데 한국어는 배울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널리 쓰이는 언어도 아니니까요라고 얘기를 한다거나 어, 그 한국 교수들이 대학원생을 시켜서 지시할 일 있으면 지시하는데 그 이유는 영어가 잘 안 돼서 당혹스러운 상황에 자기가 처하기 원치 않기 때문입니다라는 얘기를 해서 이 언어 자원을 통해서 자기들의 어떤 취약한 위치를 좀 아, 거기에 저항하는 그 어떤 권력의 비대응에 대응하는 서사를 구성하기도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한국 유학이 그들에게 어떤 기회의 문을 열 거라는 어떤 희망을 갖고 꿈을 걸고 왔는데 한국 유학 경험을 재맥락화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한국의 유학 정책이 유학생들을 도구화했듯이 이들도 한국 유학 경험을 도구화하는 그러한 표현들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한국 유학을 통해서 축적한 자산들, 아까 저기 알피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시간 관념이라든지 학문적 성취라든지 효율성 같은 것들, 어떤 인적 자본들도 많이 이 인적 자본들이 자기들이 중심부로 도약하는데 활용할 수 있는 자산이 되었다라는 얘기를 하고요. 또 한국에서 받은 석사 학위가 박사 학위 서구의 중심부에서 박사 학위를 하는데 장학금을 얻는데 유리할 것이다라는 말을 하면서 중심부 국가로 도약하게 하는 어떤 도구적 발판이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한국 유학은 확장된 이동성을 줄 것이다. 국제 시민으로서 활동 가능한 가능성에 가깝게 해준다라고 해서 한국 유학의 의미를 달리 이제 한국 유학 경험을 재맥락화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중심부로 이동이 이들이 이걸 징검다리 삼아 이동하겠다라는 것이 이들이 그래서 여기서 경험은 괜찮아 견딜만해라는 표현들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학생은 궁극적으로는 일상적인 인종차별, 그것이 한국에서든 아니면 소위 말하는 서방의 중심부 국가에서든 그것이 주는 피로감, 그들의 어떤 정체성에 균열을 준다라는 것을 인지하면서 궁극적으로는 내 국가 건설에 의미 있는 일을 하는 사람으로서 또 그 사회에서 1등 시민으로서 인정받는 그런 삶을 꿈꾸는 귀환의 해방서사로 그들의 스토리를 끝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세 가지 차원에서의 어떤 대처 전략이 있었다라는 것. 그래서 연구의 결론은 한국 정부의 이민 정책 기조에서 어떤 그 인종주의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되고, 이들에 대한 어, 인권 중심적인 어떤 정책 필요하다라는 얘기요. 어, 그래서 그동안에 다양한 문화의 이해에 방점을 둔 다문화 시민 교육이 우리나라에서 많이 되어 왔는데, 이제는 그것이 그 초점이 소수자의 인권이라든지 사회 정의로 옮겨지고 반차별적인 사회 제도가 구축되는데 기여를 좀 해야겠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실천적인 것인데요. 한국 모든 대학은 상담센터 있고 학생 상담센터 있고 인권센터 있습니다. 이런 곳에서 또 이주 노동자들을 위한 지원센터도 있는데 그들이 하는 주요 역할 중에 하나로 유학생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반인종주의, 반차별주의 교육과 그러니까 일반 학생들을 위한 것이죠. 그다음에 차별 피해자 상담 지원에도 좀 관심과 자원을 투입해야 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한국 사회에서 차별금지법 시행되어야 될 일이죠. 여러 가지 이유로 굉장히 오랫동안 그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데 이건 해야 될 일인 거고, 그다음에 인권 침해 상담과 옹호, 그러니까 인권 침해의 대상이 되는 많은 소수자들이 있는데, 그것을 각자 도생이 아니라 함께 협력과 연대를 통해서 한국 사회의 어떤 차별을 완화하고 차별 완화하는데, 그리고 구조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데 노력을 해야 될 거고요. 또 이 과정에서 미세 차별의 문제는 미세 인정이 적극적으로 활용됨으로써 소수자들에 대한 인식 변화를 도모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말씀. 마지막으로는 이제 미세 차별의 원인과 결과, 또 차별 완화를 위한 효과적인 개입 방안들을 연구하는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라는 말씀으로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선생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사실 그 선생님이 준비하신 발표문이 오늘 첫 번째 세션 발표문 중에서 분량이 제일 많습니다. 참고문헌을 제외하고도 한 25, 6페이지 정도 돼서 사실 사회를 보는 입장에서 밑에서 좀 조마조마했는데 그래도 비교적 차분하게 내용을 잘 전달해 주셔서요. 감사드리고요. 주어진 시간이 뭐 많지는 않지만 한 두세 분 정도 질의를 받으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특히 그 오늘 발표하신 주제가 한국인과 한국의 입장에서는 매우 좀 뼈아픈 주제라서 상당히 이제 성찰해야 될 내용인 것 같아서요. 뭐 궁금한 부분도 아마 많으실 것 같고. 네, 선생님. 소위 그 유학생들이 도착해서 얼마 동안 허니문 피리어드가 있으면서 한국의 민주화, 더군다나 그 나라의 어떤 독재라든지 뭐 빈곤이라든지 여러 문제가 있었으니까 그 한국의 성공을 강력한 지도자, 아, 많은 사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그 추진해왔던 여러 발전 전략에 대해 굉장히 인상 깊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본인들의 삶의 경험에
해서 그런 한국을 이해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어, 그, 그렇지만 이제 점차 그렇게 바람직한 좋은 롤 모델이 되는 나라에서 한국 사회가 굉장히 폐쇄적이다. 외부에 대해서 외부와의 어떤 접촉의 어, 한계로 인해서 굉장히 폐쇄적이고 차별적이고 그래서 많은 차별적 행동들이 무지의 결과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어, 지구적인 어떤 지구촌에서 함께 살아가는 일에 익숙치 않은 사람들 그런 식으로 규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긴 참 척박한 땅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아이들을 데리고 살 곳은 아니다라는 결론. 그래서 이제 다른 곳으로 탈출을 그러니까 해방의 서사를 만들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도구적으로 지나갈 곳, 도구적인 어떤 목표를 달성할 곳으로 인식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사실은 우리나라의 이민 정책이라는 측면에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여기서 공부를 했는데 그러니까 비자만 주면 모든 사람이 기뻐서 눌러 앉을 것 같다는 착각을 하는 거 아닐까. 어,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답변 됐습니까? 네, 네. 예, 혹시 또 궁금하신 분, 예, 손을 드시고, 예, 질의해 주시면, 네. 권순홍 선생님, 네. 네. 네, 그런 내용은 제 인터뷰상으로 이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민감하게 추적을 안 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드러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물론 영국의 식민지 국가였던 나라도 있고 벨기에 식민지 국가였던 나라도 있지만 어떤 그 식민지 국가였다라는 거 여러 가지 수탈의 대상이었다라는 점, 또 독립이 사실은 60년대까지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굉장히 최근의 경험이고 그 이후에 일어난 일들이 굉장히 유사해요. 여러 가지 내란이 있었고 쿠데타가 있었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서 어, 두드러지게 나타난 건 없어요. 근데 그들 안에도 유럽과의 관계 속에서 아프리카가 늘 있었잖아요. 그래서 한 학생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는 외국 사람들한테 참 잘해주는데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외국 사람한테 잘 안 해준다라는데 그 외국 사람이 달라요. 아프리카에서 드물게 만나는 외국 사람은 백인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을 봤는데 그때 백인들이었다라는 얘기고요. 우리가 말하는 외국인한테 잘 안 해준다라는 것은 국격이 좀 다른 아, 그 어떤 아시아 계통이라든지 남아시아라든지 그런 경험들이라서 우리 그들 안에도 우리 안에도 인종주의가 있다라는 걸 또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예. 예, 한 분 정도, 예.
이렇게 미세 차별은 제가 한 이제 아프리카 연구이기 때문에 인종이라는 것이 굉장히 부각되는데 미세 차별은 사실은 수도 없이 많은 이유로 사람들은 차별을 받잖아요. 배제되고 그래서 또 흑인이기 때문에 받는 것도 있지만 조그만 검어도 우리 차별하잖아요. 아, 그래서 이제 차별은 누구나 받는 거고 미세 차별의 정도는 다를 수 있지만 누구나 다 노출되고 있다라는 거고요. 언어가 주는 영향이 있을까? 분명히 있을 거예요. 한 학생은 여기서 오래 있었고 학부부터 나왔고 그래서 그 이름을 성을 김을 이제 자기의 한국에서의 성으로 선택한 사람도 있고 한국어도 유창한데 어, 그것과 상관없이 굉장히 가시적인 소수자란 측면에서 그들은 흑인으로 보이지 한국어를 뭐 이제 이렇게 매일매일의 생활에 들어가면 물론 좀 차이가 있겠지만 그런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한 학생은 늘 다니던 음식점이래요. 그래서 밥 먹으러 갔는데 문 닫았다고 나가라고 그러더래요. 한국 사람도 들어오고 있는데. 근데 그 코로나 와중에는 외국인을 들임으로써 우리 음식점이 조금 더 위험한 곳이 되면 안 된다라는 생각에 그냥 박절하게 내쫓더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수면 밑으로 있다가도 올라오고 하는 그런 어떤 인종 차별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어를 하느냐 아니면 사람들과 접촉이 좀 더 많았느냐도 물론 있지만 그렇지 뭔가를 뛰어넘는 그런 어떤 차별적인 기표가 있을 때 그들은 차별의 대상이 된다라는 게 이들의 경험이었고요. 어, 네. 답변을 제대로 드렸나요? 예, 뭐 궁금한 분들이 더 많으실 것 같긴 한데 시간이 좀 한계가 있어서요. 두 번째 발표에 대한 질의 토론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예, 수고해 주신 김혜연 선생님께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